일단 흔히 이제 갈아타기라고 말을 하죠. 뭐 그 세법에서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라고 하고 어떤 분은 뭐 퐁당퐁당이라고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집이 있고 2번 집으로 갈 때 이 1번에서 2번을 갈 때 기본이 뭐냐면은 1년 있다가 2번 집을 사셔야 돼요. 왜냐면 1년 이내 사면 투기 수요로 보겠다는 거죠. 우리 세법이. 그리고 2번 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1번을 팔면 돼요. 그 1번 집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셔야 돼요. 즉 2년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먼저 파는 집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팔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나중집 사고 3년 안에 팔아버렸어. 그럼 얘는 비과세 이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팔긴 팔았는데 먼저 있었던 1번 집이 뭐 1년 6개월밖에 안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세대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괜히 막 주민등록 꼬여 있고 같이 살고 있는 거죠, 부모님하고. 그러면은 이게 온전한 1주택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부터 아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1년 있다 살아. 그래서 줄여서 저는 1후라고 해요. 1후. 1년 후에. 1년 후에 살아. 그리고 얘는 1주택 비과세는 요건 갖춰야 되니까 2년 보유는 해라. 2보. 그리고 2번 주택 산 다음에 3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3년 이내 3매. 그러니까 1후, 2보, 3매로 외우셔서 일단 기본을 아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조정에서 조정으로 간다. 그러면 이때는 111이에요. 1번 집 사고 2번 집 사는 거 1년 있다가 사야 돼요. 그리고 2번 집 사자마자 1년 안에 기존 집 팔아야 돼요. 1번 집을. 마지막 일이 뭐냐면은 1년 안에 내가 이 새 집으로 전입을 해야 돼요.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가 그냥 적당히 팔기만 하면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신규 주택을 사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세금은 이게 합쳐져 버리면 여기에 관련된 세금이 올라가요. 어느 나라든지 누진 과세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율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가 나와요. 과표가 10억이 넘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최고 세율이 45%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높은 세율이 나와요. 무조건 분산을 해야 돼요. 무조건 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한 채 샀는데 이게 1억이 올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그 집을 산 명의자가 나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배우자 2명이 같이 샀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양도차익이 1억이면 양도세가 한 1,500에서 2,00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공동명의 하면 거기서 한 500 정도는 세이브가 돼요. 결론은 이거를 무조건 나눠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동명의가 절세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인데, 이걸 조금 더 디벨롭 하는 사람들은 아예 내 명의도 쓰고 와이프 명의도 쓰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법인이죠, 법인.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과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거지, 원래는 그게 뭐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동명의가 딱 조심해야 되는 게 한 2-3가지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증여. 내가 정말 이제 돈을 많이 모으고 저축도 하고 대출도 지금 안 나오지만 어쨌든 해가지고 20억짜리 새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가정해볼게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와 같이 공동명의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양도세도 줄일 수 있으니까. 자, 공동명의 하는데, 남편은 이제 전업주부고 아내가 이제 직장인인 거예요. 아내가 열심히 직장 다녀가지고 하고 있고 남편이 지금 소득이 없으니까 남편 이름을 딱 넣어줬는데, 이 남편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아내가 돈을 다 낸 거죠.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억짜리 집인데 지분을 5대5로 가지니까 10억이잖아요. 원칙은 10억 남편 내야 되고 아내도 10억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내가 20억을 다 냈어요. 그럼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10억을 증여한 거랑 같아요. 근데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거든요. 그러면은 4억이 초과됐죠. 원래는 이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좀 금액이 좀 작거나 그런 경우에 좀 넘어간 것 뿐이지. 근데 이제 아주 비싼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금 출처 그런 걸 다 적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증여 이슈가 나올 수 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 좀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이 남편이 내 밑으로 피부양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공동 명의로 집을 사고 그 집을 이제 임대 사업자를 한 거예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그럼 그 명의의 사업자는 공동 명의로 된 사업자가 올라가야 돼요.
그럼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가 올라가요. 그럼 갑자기 여기 있는 집에서 청소하고 있는 남편은 갑자기 사업자가 된 거예요. 소득이 발생하면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죠. 자, 그러면 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세금을 낸다. 그러면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그 같은 연도 5월 달에서 그 공단, 그 건강보험공단으로 그 자료가 그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같은 해 11월 달에 공단에서 연락이 와요. 이분 보니까 집에서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있고 세금을 내셨네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아내 밑에 들어가 있어요? 마우세요. 지역가입자 전환시켜버려요. 그럼 이제 지역가입자 전환되는 순간 이 해당 남편의 이름으로 된 그 주택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뭐 월세 받는 소득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동명의에서 이제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요즘 많이 이슈되고 있는 종부세. 자, 이제 약간 상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여기 마포에 있는 뭐 마레프 그거랑 또 잠실에 있는 뭐 리센츠 두 채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케이스가 두 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명의가 유리하니까 그걸 전부 다 공동명의 한 거예요. 남편 지분 절반, 아내의 지분 절반. 그러면 남편도 마레프 0.5, 리센츠 0.5죠. 그럼 0.5 지분이 있어도 한 채로 보거든요. 보유세에서. 그러면 조정지역 2주택자로 봐요. 종부세에서. 그러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요. 최고세율 6%까지. 그럼 이 경우에 종부세가 몇 천만 원 단위가 나와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공동명의인데 단독명의를 해야 되냐? 이거는 생각해 볼 일이에요. 왜냐하면 단독명의로 바꿀 때 그 넘어가는 지분을 새로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나오고, 그리고 단독명의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양도세에서는 또 손해 보잖아요. 그 외에는 공동명의가 불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네. 인별 기준. 네네. 그것도 되게 복잡해요. 취득세는 세대 기준 주택수, 보유세는 인별 주택수, 양도세는 다시 세대 기준 주택수. 근데 취득세하고 양도세 기준도 또 다르고, 취득세는 그냥 주민등록표만 보고 세대 기준 딱 봐버려요. 그런데 양도세는 주민등록에 설령 세대 분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실제 우리 엄마 아빠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같이 밥을 해 먹었는데 내가 한 푼도 돈을 안 주고 생계를 그냥 같이 섞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실사 들어와서 조사해가지고 세대 합가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과세 날아갔죠? 2주택이죠? 조정지역이죠? 2주택 중과 들어가요. 가산세율 6월 넘어가면 20%. 거기에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년에 9.25%가 하루에 만 분의 2.5원가 들어가거든요. 연 이자가 9%가 넘어요. 어디 적금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이것도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결론은 원리 원칙대로 하시고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다. 어디서 이게 막 어설프게 듣고 세대분리 주민등록만 바꾸면 된대. 그러시면 안 되죠. 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필요 경비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 경비라고 해서 이거는 좀 세금에서 좀 줄여주자 그런 건데 사실 많이 없어요. 우리가 연말정산 한다고 카드 막판에 막 미친 듯이 쓰잖아요.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 뭐 한 1,000만 원 카드를 긁었는데 내가 결국 줄어드는 거 한 세금 한 돌려받는 건 50만 원? 그럼 되게 과소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인테리어 같은 거 하면 그거 이제 경비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인테리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를 늘리거나 본래의 기능을 더 좋게 하거나 되게 좀 어렵죠. 실제 집을 내가 해가지고 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도배 장판을 바꾸거나 이런 거는 경비 처리가 안 돼요. 실크 벽지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집을 뭐 확장을 하거나 상하수도 수도 배관을 바꾸거나 제일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샤시 같은 거 바꾸는 거. 이런 거는 좀 큰 공사로 봐오고 해당 건물의 연수를 내용 연수를 좀 늘렸다, 좀 뭔가 구조를 바꾼 거다 해가지고 인정을 해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증빙을 잘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발행 받으시고, 혹시라도 안 되면 내가 공사한 내역 다 체크하시고 사진 같은 거 잘 찍어 놓으시고 그 해당 업체 계좌이체 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증빙을 하면은 과세 당국에서는 그거 인정받아서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해당 업체의 그것도 매출 누락도 잡으니까.
비과세의 덫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절세에 있어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비과세는 꼭 받아야 돼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1후, 2호, 3회 했잖아요. 그래서 1번 집을 사고 2번 집을 사면서 1번을 팔아서 비과세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마포에서 용산으로 가요. 1번이 마포고 2번이 용산이라고요. 그러면 비슷하죠. 그리고 이왕이면 사람 심리가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마포를 비과세 받아도 괜찮을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강남에서 뭐 마포로 간다고 해요. 거기서 강남을 내가 비과세를 받고 마포로 간다? 물론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1번, 2번 그냥 두 개 가져가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라고요.